예, 아유, 이제 먼 길 왔네요. 중국 송나라가 만들어낸 근대가 네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리학이 있고, 양묘학이 있고, 순례적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호상학이 있고,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어떤 뭐 시스템, 제도,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네, 이런 그런 예, 신유학. 네 번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송나라가 만들어낸 근대 네 가지 버전의 유학이 있는데 성리학도 해냈고 양묘학도 해냈고 순자적 신유학도 해냈고 이제는 예, 예, 법가적 신유학, 예, 제도, 어떤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이것도 하게 되어서 이제 거진다 왔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송나라가 만들어낸 근대, 송나라가 만들어낸 신유학의 네 가지 그런 버전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또 이 땅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법가적 신유학 제도를 보는 제도학파 첫 번째 시간에 왕한석했고 두 번째 시간 진량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엽적을 하면서 이제 송나라가 만들어낸 네 가지 근대 2차 기축시대가 만들어낸 중간의 근대 그 네 가지 버전 이제 다 마무리 완결 짓는 대장정의 끝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떤 절강성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오늘 다룰 사람도 지난 시간에 다룰 사람처럼 절강성이 낳은 지식인이라서 절강성의 어떤 환경, 전통 이런 이야기 잠깐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강성 중국말로는 뭐 저장성이라고 하는데 예, 항주 있고 상하이 바로 밑에 있는 그 성인데 밑에 복건성 있고 강서성 있고 안이성 있고 강소성 있지요. 네. 자, 보통 이 지역을 보통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요. 다 같이 묶어서 화둥지방이라고 합니다. 화둥지방. 그래서 상하이에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복단대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복단대, 베이징대, 북경대, 그리고 런민따시라고 해서 인민대학하고 말고 상하이의 복단대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상하이의 복던 대학교 말고 화동 사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북 사범대학, 섬서 사범대학 그런 게 있는데 사범대학이 우리하고 다르게 단순히 교사 양성 그런 과정에만 한정된 그런 것이기가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상하이에 화동사범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다 화동지방이라고 하고 화동지방에 절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강성이 낳은 지식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다룰 엽적이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하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이라는 대학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화동사범대학교.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여기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 그리고 인민대학교 여기까지인 것 같고 잘하면 상하이에 복단대, 남경에 여운형이 나왔다는 금능대, 찔링대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일본의 명문대, 우리가 아는 중국의 명문대 사실 많지가 않은데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게 지방에도 우리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명문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야 예전에 제국대학 시스템이 있으니까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제국대학 후신, 히로시마에 있는 히로시마 제국대학이 후신, 규슈에 있는 제국대학이 후신보다 그런데 북경대학교에 진례라는 유명한 동양 철학의 대학이 계십니다. 그리고 상해 화동사범대학교에 누가 있냐면 양구경이라는 굉장한 뭐가 있냐면 동양 철학의 대가가 계십니다. 그 분께서 90년대 초에 왕학통론이라고 해가지고 양묘학의 역사를 쭉 훑어주시는 박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축복을 해줬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드디어 대륙의 철학계가 깨어나고 있다. 한동안 뭐냐면 중일전쟁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요. 계속해서
막시즘 하나의 사상만 강요하고 공산주의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식인이 숨 쉴 틈이 없어졌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타이완을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륙 철학계, 대륙 동양 철학의 수준이라는 게 형편이 없었고 엄청나게 그냥 개무시당하는 이거였는데, 네, 드디어 뭐냐면 공산주의, 예, 공산당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드디어 중국도 뭐냐면 이제 뭐냐면, 예, 대륙에서 철학이 동양철 연구가 깨어났다. 그것을 보여준 사례가 누구였냐면 화동사범대학교의 양구경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북한도 중국의 대륙의 철학계와 동양 철학을 드디어 인정해 주었고, 그때부터 쏟아지는 대륙의 논문과 여러 그 책들이 수준이 꽤, 예, 있는, 지금은 상당히 무심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구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북경에 있는 북경대학교는 진례, 화동사범대학교는 양구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에는 진례가 있고 남에는 누가 있냐, 양구경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그 동양철학자 중에 한때는 대만 국립대학교, 대만 단교된 이후에는 베이징대학교, 예, 많이 가서 박사학위 따서 임용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화동사범대학교에 가서 양구경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철학과 임용을 할 때요, 동양 철학과 교수가 임용하는 게 아니라 서양 철학과 교수가 임용을 합니다. 왜냐면 철학과의 교수가 8명이 있는데 쪽수가 누가 더 많겠어요? 서양 철학과 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과가 성균관대 빼놓고는 분리된 과가 없기 때문에 철학과 임용을 할 때 서양 철학과 교수들이 다 결정하시다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서양 철학과 교수가 봤을 때 화동사범대학교 모르는 대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 그 전공하신 분이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 동양 철학 박사학위 논문과 다른 뭐 학회지 논문 가지고 퀄리티를 검증할 실력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아왔는지 학교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인데, 화동사범대학교를 모르다 보니까, 예, 여기서 개고생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우리나라 들어와 봤자 임용될 가능성이 제로인 것이고, 또 북경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임용된 사람들 수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뭐가 형성되어 있냐면 나름 또 카르텔과 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양구경이라는 사람의 실력도 실력이고 또 이길 수 있어요. 중국은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것들이 다 북이 다르고 남쪽이 다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에 가서 더군다나 진례는 성리학입니다. 근데 북쪽에 가서 북쪽의 성리학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남쪽에 가서, 네, 남쪽의 양명학을 배워오고 남쪽의 학풍과 문화를 배워오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걸 통해서, 네, 남중국을 우리가 제대로 흡수, 소화, 네, 배우는 게 되면 좋을 텐데, 사실 중국 인맥도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남쪽 출신이 있고 북쪽 출신이 있는데 우리가 북쪽 사람들만 친해지고 북쪽 사람들만 이게 되는 게 건강한 현상일까? 중국을 아는 지중파라고 해야 되나요? 친중파? 뭐 지중파? 좋습니다. 좋은데 북이라는 루트를 통해서만 중국과 친해지고 어쩌고 하는 거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 남경, 상해, 예, 푸젠, 광동, 홍콩 이런 데에서 한번 중국의 문화, 학술, 예술들을 배워온 사람이 임용되고, 그 사람들의 그것이 또 통해서, 예,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는, 남쪽의 중국에서 뭔가 좀 감을 잡고 배우는 이런 것도 필요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불균형이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화동사범대, 이 지역을 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상하이에 화동사범대는 명문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똑똑한 학생들 화동사범대로 가서 교환이라도 가서 많이 좀 배워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복단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동사범대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화동사범대학교 입시 설명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돈이 좀 있으면 여기 상해 화동사범 가서 좀 또 배울 생각이 있는데, 아니 뭐 아직은 제가 좀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예, 방송 보시고 계시는 그 독지가 여러분들 저한테 지원 투자해 주시면 제가 화동상원대학교에 가서 남중국에 뭔가 정수를 배워와서 우리 조선에 많이 좀 이식을 하겠습니다. 예, 독지가 여러분들 많은 연락을 좀 바라고 댓글 좀 많이 좀 네, 달아주십시오. 네, 화동사범대학교도 명문대학입니다. 예. 이게 바로 절강성에 있는 시들인데요. 항주시 있고 뭐 자싱시, 후저우시 있는데 영보시가 어디입니까? 지난 말씀드렸죠. 영파라고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섬들은 뭐냐? 예, 저우산 어쩌고 하는데 주상군도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때부터도 우리나라 교류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년들을 굶주리면 여기 가서 빌어먹고 여기 사람들이 그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뱃길 따라와서 전라도 지방, 영산강 하류 지방 와서 밥 먹고 얻어먹고 갔는데 아직도 가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 먹거리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주상군도하고 우리나라 전라도 교류 속에서 태어난 게 뭐냐면 바로 심청전입니다. 심청이 어디 사람이냐면 전라도 곡성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 한번 영보시, 그 영파시 가서 그리고 여기랑 우리랑 교류가 많은데 마한 때 그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 그 송나라 때도 우리가 교류가 많았었고 자, 우리가 삼별초가 왜 잘 싸웠느냐? 뒤에서 무한 백업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누가 백업을 해줬냐? 남송하고 일본이 백업을 많이 해줬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최대한 삼별초가 오래 버텨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을 벌고 침략 위험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왜 단순히 진도 완도 제주도 이렇게 바다 계속해서 한별초가 저항을 했는데 혼자만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쪽에서 규슈에서 이쪽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고 또 우리가 또 여기다 교류가 또 언제 또 많았겠습니까? 예, 또 어디죠? 그 전라남도 거기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섬이죠? 거기가? 청해진이 있던 데가 어디죠? 완도? 예, 청해진의 장보고도 여기를 교류를 많이 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마한, 뭐 고조선, 마한 그리고 그 백제, 통일신라, 고려 계속해서 이쪽이랑 교류를 많이 했는데 남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동남아 이런 해상무역 경제권이 아주 기원전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북은 정치고 남쪽은 경제, 북은 명분이고 남쪽은 실리, 돈이고 이념에서 자유롭고 1930년대 어땠습니까? 상하이 어땠어요? 지금도 영화 보면 보이죠? 어떻습니까? 상하이 어땠습니까? 상하이 모던이라고 해가지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가치관, 그 문화가 이식된 모든 동아시아인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개방 이런 것들이 상하이에서 꽃을 피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국이 만약 홍콩에 이것을 홍콩의 진주화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랑 교류를 많이 하고 이쪽과 또 민간 교류를 많이 한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베이징의 중앙정부가 어떨까요? 속이 어떨까요? 자, 우리가 동남아랑 교류를 많이 하고 일본과 계속 친하게 지내고 경제 쪽으로 민간 쪽으로 이쪽과 계속 많이 교류를 하게 돼버리면 과거의 해상 경제 네트워크가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저 무식한 베이징 억압적인 베이징 정부랑 안 놀겠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중국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인데 잊으면 안 돼요. 영산강 하류, 홍어 우리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만 모았던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오고 남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계속해서 교류가 많았다. 예, 장보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보고는 과거에 마한 백제가 만들어 놓았던 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복원시켜 놓은 것이고 고려 때만 해도 교류가 많았고 삼별초도 역시 옛날에 그것을 활용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인데 늘 그래요. 북쪽은 정치, 남쪽은 경제. 북쪽 베이징 가서 택시 타면 택시기사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늘어놓는다고 하고 베이징 상인이랑 교류를 하려면 그 베이징 정가의 이야기를 알아야 화제가 공유된다고 하는데 남쪽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바로 돈 이야기, 실리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는데 남중국에 대한 이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남중국의 경제, 실리, 돈, 상업 그게 나은 사람입니다.
자, 절강지역.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엽적이라는 사람만 이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절강지역의 문화와 어떤 그 사람들의 사고만 알아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중국 동부의 항저우, 닝부, 원조, 사오싱 이쪽을 그 절강 지역이라고 하는데 항주가 또한 항주가 뭐가 유명합니까? 소주하고 항주 뭐가 유명합니까? 미인들의 도시라고 하지요. 그만큼 돈이 재화가 넘치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요? 그 나라 여자들 여인들의 그 미적 수준은요 뭐에 비례하는 겁니까? 경제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랄 산맥 동쪽에서 가장 미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조선반도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에 비례해서 그 나라 여인들의 미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살고 맨날 몸빼바지만 입고 올랑치마만 있으면 그게 무슨 미적, 아무리 그 이목구를 좋게 태워도 올랑치마 입고 몸빼바지 입으면 다 소용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뭐 해조선이 어쩌고 하지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면요. 완전히 막 그 정말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뷰티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 저 영리병원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젊은이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그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시죠? 외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외화가 생명수인 나라입니다. 근데 IMF 이후에 가장 똑똑한 애들이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예, 의대로 많이 갔죠. 그럼 가장 똑똑한 그 사람들이 외화 벌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보다 10%의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른바 중산층. 10%랑 하니 사실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중상층이 맞는 말인데 본인들이 중산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민영화 아니라 영리병원을 허용했을 때 내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내가 못 받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걸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나머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저는 하지만 이런데 중국의 부호들, 아시아의 부호들, 다른 나라 부호들이 와서 관광하고 얼굴도 적당히 다듬고 깎고 절차탕마라고 하죠. 예, 절차탕마는 인격을 도양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관리하는 것, 매니징하는 겁니다. 그지요? 예, 아버님 날 낳으시고 누가 날 만드십니까? 은우님 날 만드시니. 그지요? 그래서 사실 성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에서 실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리병원 허용을 해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 산업 한 단계 높이고 그래서 저는 그 영리병원을 하는 곳이 단지를 서울이 아니라 뭐 인천이나 다른 수도권으로 한다고 하면 적지 않게 인구 분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고 고졸 또 특화 특성화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리병원 제발 좀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할 뻔했잖아요. 예. 근데 못했죠. 역시 또 10%들이 배가 아프면 근데 했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해서 일자리 좀 생기고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좀 전반적인 우리나라 부의 총량이면 아예 좀 약한 편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쓸데없는 규제 덜어내고 서비스 산업 올라가야 그렇게 애들 좀 먹고 살게 하고 자립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사실 한 사회에 문제 있어서요. 청년들의 자립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발 좀 정치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슈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절강성이 있는데 자, 근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을 했을 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어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화교. 근데 화교가 대부분 출신들이 어디입니까? 예? 아니 광둥 출신 화교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광둥성 출신인 그 화상들한테 고향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근데 사람이 또 그래요. 나이 먹으면 다 어렸을 때 고향이 그리우니까
화교들이 광둥 지 화교들이 적자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투자를 해서 광둥 그 어디지 그 선진 선전지구. 네 거기 선전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이쪽 절강 지역은 사실 외부에서 자본이 안 들어왔는데도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인 부와 상업을 일구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절강 현상. 따로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고 외부 자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개혁 개방 이후에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나간다. 거기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그걸 절강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절강 정신이 있었고 절강의 정신을 만들어 온 뭐가 있냐면 그 뭐지? 절강 지역의 전통과 문화, 사상이 있지 않냐 하면서 오늘 다룰 엽적이라는 사람이 조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국가 될 수 있을까? 경제 발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요. DNA적으로 보면요. 북한이 남한 사람보다 훨씬 더 상업과 자본주의에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영산강 얘기했죠? 근데 우리나라 그 해외 무역 그건 읽었습니다. 영산강, 예성강, 대동강, 어디죠 또? 그 압록강 쪽입니다. 고조선 때부터 해외 교류를 많이 했고 조선의 사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동래 내상이 있고 뭐 의주에 그 뭐라고 하지? 만상이라고 있고 또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이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남쪽 사람들보다 북쪽 사람들이 훨씬 더 상업과 DNA, 교역, 수출, 흥정에 훨씬 달인이고 평양 개성 쪽은 아예 따로 그 회계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하지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남북 통일이라든가 이 생각했을 때 보면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영구분단주의에 가까운 사람이고 네덜란드, 벨기에 모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해외 자본이 들어가면 그런 상업적인 자본주의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상업 발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남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본주의에 좀 안 맞는 구석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 그쪽은 상업, 그리고 늘 함경도라가 평안도 쪽 사람들은 뭔가를 척박하기 때문에 뭔가를 잡고 모피든 가죽이든 잡고 뭐 해서 해외랑 교류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뭔가 있고 삶에 대한 이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응력이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토지에 매여서 농사를 짓고 폐쇄적인 농촌 공주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전 그걸 늘 주장하지만 노동 유연성 좀 힘든 얘기입니다. 한 동네에서 땅에 토지에 얼맹인 사람들한테는 호봉제, 노동 유연성이 없는 노동 경직성 이게 맞지 노동이 유연하고 이게 맞을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DNA에는 좀 안 맞는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자본주의라든가 수렵, 유목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노동 유연성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남이 사회주의하고 북한이 자본주의 하는 게 맞았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흥했기도 했고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친화적인 거 아시죠? 적지 않은 기독교 사람들이 또 영어가 되었고 미국 유학도 경험이 있었고 근데 어떡합니까? 북한에 평양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 이상 우주에서 도리가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북한 사람들 특유의 상업 DNA 때문에 뭔가 좀 나중에 그쪽 자본이 들어가고 정상화 조금만 되기만 한다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낙관도 가져보고 있는데 어쨌든 절강 지역은 상업의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쪽을요 어미지향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비옥한 물자와 풍부한 물자.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근현대까지 중국이 공산주의 하기 전까지만 해서 굉장히 절강 지역은들 잘 먹고 잘 사는 지역. 그러니까 어미지향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국도 우리랑 먹는 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북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북한 사람들이요 남한 사람들보다 밀가루 잘 먹습니다. 음식 잘 먹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셔가지고 내가 북한과 평양 가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피자하고 스파게티 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미를 더 잘 소화시키는 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 여기 와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밀가루 음식을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라면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너구리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미를 잘 소화시키는 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북중 똑같습니다. 북중국도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미를 잘 먹습니다. 남쪽으로 올수록 뭘 잘 먹는 쌀을 잘 먹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방에 이것도 바닷가 쪽 사다 보니까 늘 어렸을 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밥 올라오고 여기 뭐가 올라오면 박대, 조기 이런 거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름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고깃국에 물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밥에다가 찬물 부은 다음에 여기다가 조기 같은 거 떼가지고 올려서 밥만 넣고 그랬는데 어미지양이 늘 이런 말입니다. 고기는 뜯지 못하지만 늘 그 물고기 국에다가 밥을 말아 쌀을 말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굶을 일은 없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상업이 흥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예술 모든 것들이 발달했고 돈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애를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끔 과거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많은 자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러면서 뭐냐면 경제적인 번영에서 뭐냐면 그 번영을 통해서 문화예술이 흥하면서 또 무엇이냐 지식인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지하철에 이러면 안 되는데 5년 전 일입니다. 지하철에 제가 그래서 클로스 측에 있는 어떤 여자분을 보고 제가 뿅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을 좀 걸어봤는데 중국인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항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주 항주가 과거부터 중국에서 제일 가는 미인들의 동네인데 전 가끔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농담식으로 이것도 편집해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너 그 잘났으니까 잘난 남자들 그래도 너 잘났으니까 이번 중국 유학 가고 어쩌고 하는데 소주 항주의 미인이랑 결혼해서 덕담입니다. 어디까지나 소주 항주 출신의 미인과 결혼해서 국내로 들어와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야 소주 항주 미인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로 오냐. 중국에서도 이미 거기 다 품절되고 만다. 근데 진짜로 소주 항주 미인들이 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거 편집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것은 네. 그래서 소주 항주 미인이 어떻게 보면 옛날 중국에서도 보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때 송나라가 왜 경제 발전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시간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제가 뭘까요? 커다란 토지를 소유하고 고용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서구식의 농노라고 보기보다는요 어떤 집약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농업 생산이 발휘가 되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 기술이 굉장히 송나라 때 발전이 되었다. 송나라가 만들어낸 건 뭐뭐 있습니까? 화약이 있고 나침판이 있는데 송나라는 굉장히 뭐냐면 원나라가 작살내지만 않았다면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나라가 송나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송나라가 전 세계 철기의 40에서 50%를 생산했던 말도 있습니다. 서양 애들이 맨날 무식하게 막 불 달군 다음에 딱딱딱 이지하고 있는데 이미 송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커다란 그 틀에다가 용광로를 부어서 철기를 생산했다고 했는데 철기 생산하면 그만큼 땅을 깊게 파고 막 김을 쉽게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자강 하류의 델타 지역을 개발해서 메콩강의 델타처럼 노다지 땅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신농작물을 재배, 특종작물 상품화. 네, 부자들은 있으면 늘 부자들은 뭘 찾냐면 과일 같은 거 내가 남들이 못 먹어본 것을 찾는데 일대부터 송나라는 남쪽에서 이런 열대 과일들 만난 것들을 재배를 해서 유통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시대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 때 얘기 들어보니까 태어나서 과일 한 번 먹어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은 10% 안에 든다고 이런 말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송나라 같은 경우는 과일 같은 거 재배를 해서 했다. 그리고 수공업의 분업화, 전문화, 진해, 그냥 증기 이런 것들, 석탄 이런 거 증기를 막 그 영국식으로 못 만들어낸 거지 대단히 공장이 생겨서 이때부터 월급 노동자, 고용 노동자가 생겼고 고용주, 고용인 이런 것들이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참 아쉬운 거기도 해요. 이때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 해외에서 은이 마구 들어온다던가 뭔가 좀 몇 가지가 좀 아다리만 맞았더라면
이때 확 치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몇 가지 아다리가 안 맞았고 결정적으로 금나라, 원나라한테 특히 원나라한테 밟히는 바람에 좀 뭔가가 좀 틀어지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화폐 경제의 발달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계좌를 만들어요. 어르신들 구자라고 많이 하지요. 그런 다음에 내가 뭐냐면요. 개봉에 가서 누구 집에 가서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고용노동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어음으로 바꿔서 고향으로 가져갑니다. 아니면 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다가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정도로 엄청나게 화폐 경제가 발전해서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무슨 자본주의 맹아 이건 쪽팔린 수준이고요. 이 정도는 되어야 근대화 자본주의 뭔가 보이기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왕양명이든 주이든 모두가 다 노력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왜 하기 시작했냐면 이만큼 경제가 흥해지고 문자를 알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만 문자를 알고 문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 20%, 30%까지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어쩌고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양명이든 주이든 등장을 해서 모두가 다 성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책을 안 가져왔네요. 그때 한번 보여드린 게 있었죠. 그 책 한번 보십시오. 송나라로 간 그 고양이들인가?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저기 감독님 보여드렸죠. 예, 그만큼 다시 송나라가 엄청나게 물자, 경제적으로 흥했고 도시가 발달했고, 네, 도시가 발달하면 또 어떤 게 생깁니까? 여가가 생기고 레포츠가 생기지요. 그런 것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판가포청천을 보시면 나오는 그 화려한 의상들이나 상업 그런 것들이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가포청천 시리즈가 아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송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 우리가 서양보다 인쇄술 빨리 한 건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요, 서양만큼 이렇게 대량 보급이 이어지기 힘들었던 이런 게 좀 있어요. 걔들은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20몇 개죠? 26개? 그것만 있으면 다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은 한자가 몇 개예요, 우편으로 보면요? 몇천 개, 몇만 개. 3만 개, 2만 개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걔들은 26개, 우리는 2만 개가 넘는 걸 다 이걸 해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인쇄술은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지만 서구만큼 지식의 대중화는 이루기 어렵고 또 이게 있습니다. 한자라는 게 아무리 막 선생이 갈고가고 막 책들이 많아도요. 지금도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의 문맹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한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철저하게 엘리트 문자. 만약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처럼 한자 쓴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이 어떤 편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을 사교육만 시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교사들의 자질은 우수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한자만 가지고 했으면 글자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왜냐면 이렇게 돈이 많고 공장이 발달되면서 인쇄들이 발전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인쇄술, 인쇄 공장들이 발전을 했고 안희성과 절강성 쪽에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뭐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여기 충무로 가보면 기억나시나요? 충무로 인쇄 많이 있던 거 아시죠? 그쪽 공방들이 있었는데 이런 환경 덕분에 서적이 많이 유통되고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있어도요 맹자책 한 권 구하려고 하면 논이 몇 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두에게 다 과거라는 것을 허용을 한다고 하고 개방한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수학 정석 책 한 권 사고 성문 기본용어 책 사는데 1,000만 원 든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이것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뭐냐면 여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게 과거 시험용 교재들을 볼 수 있고 사고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중일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책값이 가장 비쌌고 어느 나라가 가장 쌌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비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요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직지신경인지 무슨 다란이 경인지 나발인지 금속활자 이게 덥지 그 금속활자 어쩌고 해도 처음 만든 게 뭐가 중요합니까? 더 발전시켜서
근데 가성비도 좋게 못 만들고 그 뭐라고 생산성 못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처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한중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대중화 지식의 보급이 늦지 않았나, 이거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한글을 만든 거 좋습니다만 조선시대 내내 한글을 얼마나 구박하고 천대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일본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교육 정비를 하고 또 선교사들이 성경을 쉽게 읽히려고 하면서 그 와중에 우리 한글이 정비가 된 것이지, 일제시대 일본 교육과 선교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한글을, 정비된 한글을 쓸 수 있었을까? 예,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한글을 만들었다 자랑하는 국뽕,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한글을 억압했는지, 또 한글이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정비되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노력은 없었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조책 그 디자인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누가 한 줄 아세요? 일본인이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집해야 되나? 물론 편집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예, 명조책 디자인 그 편집, 명조책 그 디자인 캘리그래피 일본이 먼저 한 것입니다. 네, 자, 또 토착 외군이 무슨 또 어쩌고 뭐. 아이고 참, 토착 외군이 또 섹시한 말 또 붙여주 또. 자, 근데 이 지역은 이런 겁니다. 돈이 흥하고 상업이 흥하다 보니까 관념적인 거, 형이사적인 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 되는 이야기, 당장 실이 되고 득이 되는 이야기, 그것부터 하자. 그러니까 주위의 성리학과 도학과 다르게 무조건 뭐냐면 쓸모 있는 거, 효용이 있는 거, 네, 효능감이 줄 수 있는 것, 당장 돈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사구시, 네, 실용주의가 강했다. 네, 빨리 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세, 치용, 그리고 주의가 이게 심했다고 합니다. 강서의 학문, 강서의 학문이 누구의 학문일까요? 육구에는 학문, 뭐 심증리를 얘기하고 막 화끈한 거 얘기하니까 선무교랑 비슷하고 좀 씹어댄 건데, 절학, 절동, 절강적인 학문은 오직 공리일 뿐이다. 공리, 한자 봐도 좀 아시겠지요? 공이, 결과, 리,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실질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절동지역의 뭐 절강성적 유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금학파가 있고 뭐 영가학파가 있고 사공학파가 있고, 그런데 영광학파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다 영광학 질량이 보이지요. 근데 이런 겁니다. 영가학, 뭐 설계선, 지무량, 오늘날 엽적, 이런 것인데, 예, 사공학파, 공리학파라고 불리고, 지난 시간에 다룬 질량도 사실상 이 영가학이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에 좀 금학파라고 해서 여조겸, 뭐 여조검에서 여시 형제들 뭐 당중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육구연이랑 주의랑 불러서 토론 배틀 뜨게 하고, 네, 질량이랑 주의랑 또 여기 뭐냐면 토론장도 마련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건 좀 그런 좀 학풍입니다. 뭐냐면요, 두루두루 종합하고 합치고 절충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절강성에 이런 학파들이 있었고, 이만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끔 돈과 물자, 문화가 흥한 곳이었다. 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그 엽적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가끔 헷갈려요. 한자가 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섭이라고도 읽고 그래가지고 너무 엽적이니 섭적이니 이렇게 말이 있는데, 뭐 섭적이라도 상관은 없고 한번 가봅시다.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이런 거예요. 주의의 이학, 육구의 심학, 더불어서 남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뭐 거시기였다고 하는데, 이거 대외적으로는요 뚜렷한 화의가 입각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저기 북을 차지하고 있는 저 오랑캐 여진중들을 몰아내버리고 중원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뭐냐면 농업과 상업의 장려, 이런 겁니다. 생산성의 신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는요, 공리와 사공, 실용적인 거, 되는 거부터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첫째 뭐냐면 지식과 담론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리공담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해결, 그것과 직결시켜야 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절강의 업적의 인생, 대략 생물 연도가 이 정도 되고 절강성 원주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원주, 중국말 원저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맞죠? 여기 누구의 그거라고요? 원저 상인이 유명하다고. 중국의 유대인 상인들이 원저 상인들인데 이런저런 뭐 잡화, 단추, 옷, 수선 남들이 하지 않는 조그만 틈새 시장을 찾아서 악착같이 내 자리를 마련하면서 상업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태리가 버린 그 뭐죠? 우리도 예전에 섬유 하다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태리 섬유 유명한데 아예 이태리는 버린 것이 아니라 원조 이 사람을 맡긴 건데 이 사람들 덕분에 이탈리아가 뭐냐면 코로나 거기서 못 막은 겁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그냥 친중적인 국가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쪽에 교류가 많고 중국에 상인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상업 이야기 어쩌고 여기 강의도 했었는데 중국 상인들 원저우 상인, 뭐 안희성 상인, 또 뭐 어딨지 그 광둥 상인 어쩌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 사람 똑똑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만 되면 괴물 같은 능력 발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남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뻑일 수도 있다냐면 상업적인 수완 능력에서는요, 아까 뭐 북한하고도 비교했지만 특히 중국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중국인들 들어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알바생을 쓰는데 중국인들은 한 지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업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일 있으면 동업자가 와서 일을 대신 해주고 내가 또 언젠가 또 빵꾸 해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 종로도 보면요, 중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 가리봉 어쩌고 어디 서울 어디죠? 서남부 쪽이 중국만이 장악이 되어 있는데 걔들이 왜 장악을 하는 거냐면 단순히 뭐 양꼬치 어쩌고 뭐 마라탕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효율성과 뭐냐면 그 생산성을 올리고 또 이것도 있는, 우리는 은행 가서 안 되면 돈 꼬을 데가 없지만 걔들은요, 우리하고 다르게 얼마든지 돈을 융통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리스크 헤징, 리스크를 분산시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데 동업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동업하면 꼭 원소가 돼가지고 꼭 재판하고 그러지만 중국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걔들은 우리는 알바생을 쓰지만 중국 동업자들만 도와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해외 나가면 제일 조심해서 해야 될 놈들이 같은 조선인들입니다. 등쳐먹으니까. 근데 중국인들 서로 와서 도와주고 내가 중국 뭐 집이 차리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중국집이 있으면 좀 더 이동을 해서 같이 또 그 이동을 해서 구역에 안 겹치게 하고 서로 배려도 해주고 또 내가 저강성 사람인데 마침 저강성 사람 왔냐 그러면 따지지도 않고 와서 일자리 주고 알바자리 주고 기술 집도시켜서 독립시키고 얘가 나랑 상권이 안 겹치는 독립을 해 있으면 또 뭐냐면 얘가 와서 서로 주고받고 도움도 주고받고 내가 일자리 비게 되면 얘가 와가지고 일도 해주고 이런 것인데 원조 사인 가지고 이거 따로 강의는 안 했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약한 게 그리고 중국이 기적적으로 상업을 왜 일구어 놓았느냐 그리고 중국이 그냥 미국과 경제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네트워킹, 동업을 통한 상업의 융성, 돈을 불려나가는 그런 요령들이 정말 너무너무 탁월하다. 그래서 한국인들 개개인을 보면 진짜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들 맞아요. 근데 뭐랄까 가끔 그것이 자뻑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종로 6가부터 해서 지금 종로 상하까지 중국이 많이 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장악하고 명동을 잡아먹고 이거 하는 거 단순히 영등포 가리봉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 중심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뭐랄까 좀 우습게 본다거나 또 이것을 한때 지난 그것을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뭐 설렁탕을 한다, 똑같은 뭘 한다고 하더라도요. 한국인 이거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중국인들 했을 때 경쟁을 했을 때 이겨낼래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너무 좀 해서 치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5살에 이미 임팩트 있는 상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인재 선발 방식의 변화, 이렇게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둔전제가 뭡니까? 군인들 뭐예요? 군인들이 변방에서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틈틈이 군부대 근처에 농지에서 농사도 지어서 따로 군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군부대 내에서 군부대가 자족적인 생산의 단위와 공동체로 되는 것인데, 둔전제 한나라 때 좀 실행을 했다가 누가 이거 가지고 덕을 많이 봤습니까? 조조가 이걸로 꽤나 많이 꿀을 빨았어요. 둔전제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부대가 군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키고 돈도 벌고 과학기술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군대가 하나의 자족적인 어떤 생산, 모든 것이 다 완비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노할 때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고전, 문화, 어떤 것들 다 연관시켜서 보아야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중국과 제조업에서 우위에 서 있는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중국이 기초과학도 발전했지만 중국 군부대에서 짱박아 놓고 있고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각자 군부대만의 그런 과학기술이 상업화되면 더 좀 치고 올라올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이사님 내성이 이것입니다. 중원의 회복. 왜? 오늘 이제 그지도 안 가졌는데 이때 언제라고 했습니까? 북송 시대가 아니라 남송 시대라고 했습니다. 황하 쪽에 금나라가 잡아먹어서 절반으로 쪼그라든 그때였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무조건 화북 지역을 회복해야 한다. 저 오랑캐 새끼들 만주로 다 몰아내 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공리공담, 뇌피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한 얘기들을 가지고 해서 국력을 일진시켜서 장강을 넘어 어디로 가자, 다시 또 개봉을 회복하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